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자, 보셔야 될 게 우리가 부패 요인회가 나와 있어요. 미생물 증식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첫 번째 온도가 높을 것. 미생물 잘 증식하는 조건이에요. 자, 온도가 높으면은 미생물이 잘 살겠죠. 그죠? 특히 우리가 요 중원균 같은 경우는 여름 날씨가 문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수분대가 있는데 수분 함량이 높다든지 자, 수분 활성도가 높다든지 하면은 미생물들이 훨씬 더 증식하기가 좋은 거예요. 증식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대가 있는데 세균 같은 경우에는 중성일 때, pH가 중성일 때 가장 세균이 증식하기가 좋습니다. 곰팡이는 낮아도 생성된다고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균에 따라서 산소를 줄 건지 말 건지, 자, 산소를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산소를 더 넣어줘 갖고 살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균에 따라서 자, 이렇게 우리가 산소를 조절하는데 통성염기성균 같은 경우는 조절할 수 없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자, 시간대가 있는데 요 시간 같은 경우는 음식물 4시간 지나고 나면은 자, 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증식해가지고 식중독을 유발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식품을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도, 자, 첫 번째 온도 봐야 되겠죠. 온도를 갖다가 낮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5도 이하로 낮추든지 아니면 60도 이상으로 높여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해 줘야 되겠죠. 자, 요거는 식품을 부패를 안 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자, 수분 함량대가 있는데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미생물들이 증식하기가 좋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자, 미생물 증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식품이 갖고 있는 자유수 함량을 낮추는 방법을 자, 선택해야 되는데 자, 그때는 건조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자유수를 낮춰주는 방법을 써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 pH를 보는데 세균 같은 경우에는 중성대에서 가장 자, 증식하기가 좋죠. 그래서 우리가 산저장법을 써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균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산소를 더 줄 건지, 그죠? 아니면은 낮출 건지 해가지고 이 균주를 없애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통성염기성 같은 경우는 산소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기 때문에 요 균주가 가장 문제점인데 문제는 대부분 병원성 세균들이 통성염기성에 속한다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 시간대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조리하고 나서 4시간 이내에 섭취하게 되면은 자,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조리하고 나서 4시간 후에 섭취한다. 그럴 때는 미생물이 만약에 세균이 오염됐다. 그럴 경우 요 세균이 자, 세균수가 쫙 늘어나 가지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대가 4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시간 조리하고 나서 될 수 있으면 4시간 이전에 다 섭취해라. 근데 4시간 이후 자 지나서까지 이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온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고온에다가 60도 이상 온도에다가 보관을 해줘야 자 미생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부패에 의한 변화대가 있어요. 식품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대가 있죠. 우리가 3대 영양소. 이런 것들은 효소에 의해 가지고 저분자 화합물인 아미노산되어 있죠.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이에요. 그죠? 아미노산들의 결합이 단백질이에요. 자, 요거는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 형태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유기산 형태로 지방은 자, 효소에 의해서 저분자 화합물인 지방산대가 있죠. 글리세롤 플러스 지방산이 지질이잖아. 이 지방이잖아. 그죠? 자, 요런 것들로 전환되고 이들은 부패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 산물로 변한다. 되가 있죠. 결국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들이 분해가 일어났다는 거는 자, 부패하는 길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되는
자,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패 세균은 아미노산을 탈탄산 반응이라든지 탈아미노 반응이라든지 혼합 반응 등으로 해가지고 자, 부패 산물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패 그러면 특히 요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었어요. 그죠? 단백질의 분해로 이런 자, 부패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부패 판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식품이 부패했다 안 했다. 자, 그렇게 판정할 때 우리가 가장 제일 첫 번째 방법이 관능검사입니다. 관능검사. 요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 맡아보고 후각이죠. 그죠? 자, 미각 그러면 먹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음식물이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데 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차이.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다른 친구가 아니야, 이건 냄새가 좀 이상하게 나. 이런 거. 이거 개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관능검사는. 자, 이거는 가장 부패 판정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능검사가.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부패치가 난다든지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광택이 없어졌다든지 원래 갖고 있는 색깔이 변했다든지 퇴색했다든지 변색했다든지 먹어봤더니 원래 맛이 이 맛이었는데 다른 맛이 난다든지 어쨌든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변화를 보고, 그죠? 이 음식물이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 자, 판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액체 식품 내가 있죠. 자, 관능 검사할 때, 침전물이 생겼는지 봐야 돼. 그리고, 응고가 일어났는지도 봐야 되고, 거품 같은 게 발포가 생겼는지도 봐야 되고 원래는 맑았는데 혼탁해졌는지 그런 걸 액체식품에서는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체식품 내가 있어요. 고체식품 같은 경우는 단단하잖아. 그죠? 단단한 걸 우리가 고체식품이라고 하는데 원래 갖고 있던 탄력성이 있었는데 탄력성이 없어졌다든지 아니면은 고체식품은 단단하게 돼가 있잖아. 근데 물컹물컹해졌어. 연화됐다든지 아니면은 봤더니 점액질이 생겼다든지 그런 걸 봐가지고 이 식품이 부패했다 안 했다 요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차이를 좀 나타낸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패 판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관능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시면은 생균수 검사대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식품 그람당 대가 있는데 요거는 고체 식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1ml당 대가 있는 건 액체 식품이에요. 액체 식품인데 요거는 자, 생균수가 10의 5성 CFU이면 안전한계대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10의 5성 그러면 1에다가 동그라미 5개 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얼마예요? 10만 이하이면 안전하다 대가 있죠. 그 다음에 10의 7성부터 10의 8성이면 초기 부패로 판정한다 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CFU 많이 듣던 말이에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이거 빨리빨리 쓰려니까 잘 안 되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집락 형성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집락 형성 단위. CFU라는 말은 집락 형성 단위를 CFU 그러고 자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콜로니 너무 글씨가 안 이뻐져서 콜로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포밍 요거 R이에요. 콜로니 포밍 유니트 약자예요. 자, CFU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T.
자, 콜로니 포밍 유니터 집락 형성 단위를 CFU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집락 형성 단위가 뭐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세균을 갖다가 배지해서 요걸 갖다가 자, 배양할 거예요. 그러면은 세균이 이렇게 있었다고 봐봐. 세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걸 줘갖고 세균을 갖다가 자 배양을 할 거예요. 미생물 배양하면은 세균이 이렇게 있은 게 세균이 이렇게 막 나타나지 않아요. 세균은 여기 있어서 여기에서 막 증식하는 거예요. 여기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증식하는 거예요. 세균 배양을 해보면은. 자, 이걸 갖다가 콜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세균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한 마리가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있어서 이 주위에서 쫙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콜로니라고 이야기해요. 집락 형성 단위, 콜로니 포밍 유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식품 1g이라든지 액체 1ml당 생균수는 10의 5성 콜로니 포밍 유니트이면 안전한 단계다 돼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와, 이렇게 많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요거 같은 경우 일반 세균 그러면은 이거는 병원성 세균이 아니고 일반 세균. 자, 일반 세균 같은 경우에는 10만 이하 문제 없습니다. 안전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 세균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 세균, 요거 뭐 호기성 세균, 자, 요거 병원성 세균은 아니고 일반 세균은 보통 우리가 인체에 직접 병을 일으키지 않는 균을 갖다가 일반 세균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수가 많지 않다든지 하면은 탈이 안 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0만 이하까지도 괜찮다고 돼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식품 같은 데서 10의 7성부터 10의 8성 되면은 부패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생균수 검사해가지고 식품이 부패했나 안 했나 볼 때, 자, 요 수치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보통 여러분들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1ml당 100마리 이하, 일반 세균 100마리 이하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자, 보통 수돗물에서는 1ml당 자, 100마리 이하일 때 정상치라고 그렇게 봐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다든지 하게 되면은 설사하고 배탈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소양강 댐 같은 경우는 소양강 물 같은 경우에는 자, 뭐예요? 살균 소독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소양 호의 물 같은 경우는 그거는 1ml당 한 4만 마리까지도 보여진다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네. 화학적인 검사대가 있죠. 그죠? 화학적인 검사 같은 경우는 휘발성 염기질소라든지 두 번째 보시면은 트리메틸아민이라든지 히스타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pH에서 변화로 봐서 자, 부패 판정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휘발성 염기질소대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휘발돼서 날아가는 물질 중에서 여기서 질소라는 말이 나 있죠. 자, 화학구조식에서 질소를 N을 가질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민이라는 걸 계속 지금 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죠? 휘발성 염기질소 그러면은 요 아민도 들어가요. 아민 화학구조식은 자, 어떤 물질에다가 아미노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아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러면 NH3죠. 그죠? 아미노기에 수소 하나가 더 붙으면 암모니아예요. 요런 걸 갖다가 자, 양을 측정해 가지고 신선하다 안 하다 이걸 갖다가 자, 선도 판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요 휘발성 염기질소에서는 아민이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30mg 퍼센트 자, 30mg 퍼센트 이 정도까지 되면은 초기 부패예요. 초기 부패.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단백질이 많이 분해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단백질 분해가 일어났다는 거는 부패가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죠? 자, 요 물질들이 30mg% 정도 나타나면은 초기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리메틸아민.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엄청 잘 나오는 게 트리메틸아민이에요. 사실은 자, 요 생선 어류 같은 경우는 트리메틸아민에다가 옥사이드 해가지고 자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는 이 물질이 있는데 이 생선이 자 사후 죽고 나서 이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는 이 물질이 트리메틸아민 형태로 자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는 이 물질이 세균 작용에 의해 갖고 트리메틸아민으로 변합니다. 아, 이거 조금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자, 트리메틸 아민 글씨가 좀 이래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잠깐만 좀 지워줄게. 너무 웃긴다. 잠깐. 자, 보시면은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는 요 물질이 자, 요거는 생선에서 볼 수 있어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는 이 물질이 세균들의 작용에 의해서 부패 세균이라든지 이런 세균들의 작용에 의해서 트리메틸아민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이 물질이 많이 자 생선에서 증가했다. 그럴 경우에는 자, 부패로 보는데 보통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트리메틸아민 같은 경우는 4 내지 6mg%만 생성돼도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초기 부패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요만큼만 생성돼도 초기 부패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히스타민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히스타민보다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여러분들 영유아들한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그러면은 히스티딘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 히스티딘. 자, 요 히스티딘 같은 경우에는 생선에 들어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종류예요. 요 히스티딘 같은 경우에는 요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전환되면서 생선에 축적되어졌어. 생선에 축적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요 히스타민이라는 이 물질이 4 내지 10mg% 정도 되면은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한다 데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 히스타민이라는 요 물질 같은 경우 여러분들 혹시 내가 생선을 먹었는데 두드레기를 유발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죠? 아미노산 중에서 요 히스타민이라는 요 물질로 자 전환되면서 요 물질에 의해서 난 두드레기 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특히 그죠? 여러분들이 생선 먹고 요 히스타민이라는 이 물질이 많이 생성되는 게 등푸른 생선이에요. 자, 등푸른 생선. 네. 왜 여러분들 고등어라든지 꽁치라든지 이런 거 먹고 두드러기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등푸른 생선. 보통 요 히스티딘이라는 자 필수 아미노산이죠. 요 아미노산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전환되면서 요 히스타민이란 이 물질을 이 생선이 많이 축적시켰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선을 먹고 나서 두드레기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히스타민이 많이 생성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4 내지 10mg 정도만 생겨도 두드레기 유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두드레기만 유발하는 게 아니고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요거 같은 경우는 혹시 나는 덩푸른 생선 먹었을 때 두드레기 잘 유발한다 그런 사람들은 안 드셔야죠. 다른 생선 뭐 흰살 생선 같은 거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pH 봅니다. 신선한 자 어육이라든지 육류예요. 축육 같은 경우는 자 신선한 어육이라든지 자 육류 종류는 pH가 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pH가 중성이죠. 이렇게 부패된다든지 하면은 pH가 알칼리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 육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축하고 나서 처음에는 예, 약산성으로 pH가 떨어져요. 약산성으로 pH가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pH가 알칼리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H가 알칼리로 변했다든지 하게 되면 생선이나 육류가 뭐예요? 부패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에 우리가 부패 판정하는 방법을 봤어요. 화학적인 검사 방법, 생균수 검사하는 방법.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관능 검사 해가지고 식품이 부패했나 안 했나 봅니다. 자, 우리가 관능 검사 봤어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검사 방법에서 휘발성 염기질소량, 자, 트리메틸아민이라는 물질,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pH의 변화 이런 걸 봐서 식품의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풀이가 또 나와 있어요. 다음 중 식품을 변질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내가 있어요. 햇볕, 미생물, 산소, 질소대가 있어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쭉 올려보세요.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이크 여셔도 됩니다. 4번이요. 김민지 학생이 아주 그죠? 얌전한 목소리로 4번요 해주셨어. 또 다른 학생들은요? 4번이요. 어, 김가은 4번요. 민선이 학생 아까 채팅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되나요? 서연이 4번요. 안소원 질소요. 4번요. 네. 정경희 학생 뭐라고 하셨습니까? 4번 질소요. 네. 또 다른 학생들은요? 4번이요. 경미 학생도 4번이요. 또 맞아요. 햇볕, 미생물, 산소 다 식품 변질시키는 요인이죠. 왜 산소하고 접촉하면 그 다음에 햇볕하고 접촉했었든지 아니면 미생물하고 질소는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질소. 우리가 요 질소는 저장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데가 있어요. 자, 변질은 식품 본래의 성질이 변하여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부패는 단백질이 분해되어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거 지금 틀린 거 찾습니다. 자, 발효는 지방이 분해되어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산패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미생물도 원인이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머, 우리 아까 발효에 대해서 저 설명 안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자, 요거 답이 뭘까요, 여러분들? 발효에 대해서 안 했어. 어머. 아까 제가, 예. 부패하고 변패하고 산패하고 나서 발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안소은 학생하고 김가은 학생이 3번요 했어. 또 다른 학생들은요? 3번이요. 우리 민지 학생도 3번요 해주셨어요. 또 우리 김경미 학생, 김서연 학생 3번요. 그쵸? 맞았어요. 그죠? 발효는 자, 발효는 지방이 분해되어 먹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발효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됐죠. 식품의 변화 중에서 발효가 된 걸 우리가 가장 그죠?
요즘 변질, 부패, 산패 다 못 먹잖아. 발효는 먹을 수 있어요. 자, 요 발효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 안 했던 거 여기서 잠깐 하고 갈게요. 어머, 미안합니다. 발효는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도 분해되겠죠. 그러면서 요 발효는 유익한 물질이 생성된 걸 발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안소은 학생이 발효의 대표적인 게 김치래요. 와, 맞습니다. 너무 잘해요. 우리 학생들. 자, 우리가 그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분해돼서 못 먹게 만들었잖아. 부패나 변패나 산패 같은 경우. 근데 발효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이 분해되면서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 변한 게 발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그죠? 이렇게 알코올 발효. 자, 알코올도 우리가 효모에 의해서 발효시키죠. 우리가 보통 술 담글 때 이스트, 효모 넣고 발효시키잖아. 자, 우리가 서원 학생이 그죠? 김치가 대표적이다 이야기해 줬는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발효식품 대표적인 거죠. 자, 김치가 발효되면서 젖산균 같은 게 생성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효식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써보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 괜찮아요.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그죠? 발효식품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많이 발달한 나라죠. 보통 더운 나라 같은 경우는 발효식품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발효되기 전에 부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더운 나라에서는 발효식품이 발달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고추장. 아, 예, 고추장도 맞습니다. 발효식품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 된장이요. 된장도 맞습니다. 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마시고 숟가락과 또 떠먹기도 하는데 마시는 것도 있고 숟가락과 떠먹는 것도 있고 학교 급식소에서 가끔 주더만 오 맞아요 요구르트 네 맞습니다 가은이는 요거트 소은이는 요구르트요 해주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 수빈이도 요거트요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유 가지고 여러분들 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더만 우유 가지고 발효시키면 뭐가 될까요? 우유 레닌 넣어가지고 음료효소 레닌 넣으면 와 소원이가 또 예. 안소은 학생이 치즈 넣어줬어요. 와 너무 잘합니다. 우리 학생들. 예. 자 우리가 그죠 발효식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자, 발효는 이게 지방이 분해돼서 먹을 수 없게 된 게 아니고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지방 같은 게 분해되면서 오히려 유익한 물질들이 생성되어 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준 게 발효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답은 자, 3번이 그죠? 발효는 지방이 분해되어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다음 중 미생물이 증식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여러분들한테, 그죠? 산소, 수소 이온 농도, 온도, 보존료 내가 있는데, 자,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 찾기입니다. 몇 번일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4번이요. 우리 김민지 학생이 4번요 해주셨어. 우리 다른 학생들은요? 교수님 4번이요. 4번요.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 네, 4번요 해주셨어. 서연이도 4번, 가은이도 4번. 또
경미 학생도 4번요. 그쵸? 산소 이야기했어요. 그죠? 미생물에 따라서 산소 농도 조절해 준다고 했어요. 오, 우리 안소은 학생은 보존료는 미생물 증식을 막아주죠. 맞습니다. 와, 굿, 베리 굿이다. 자, 우리 안소, 너무 잘한다. 아.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산소, 수온, 이온 농도 내가 있는데 미생물 중에서 특히 세균 같은 경우는 자, 어디에서 가장 미생물 증식이 잘한다고 했어요. 수소, 이온 농도 그러면은 중성부건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산소 같은 경우는 미생물에 따라서 산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현미성균 같은 경우는 산소를 없애야 잘 살기 때문에 산소를 준다든지 하면 증식 못하죠. 자, 온도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5도 이하, 60도 이상에서 보존한다고 이야기해요. 보존료는 식품을 갖다가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로 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3번 답은 보존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이 가장 잘 자라는 수소이온 농도는 데가 있어요. 균이 가장 좋아하는 pH대는 어딜까요? 1번 약산성, 2번 중성, 3번 약알칼리성, 4번 모든 산성이든 중성이든 알칼리든 다. 자, 이건 몇 번 답이 될까? 이거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식중독균.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식중독균의 pH대가 있죠. 보세요. 자, 이거 보고 나면 그죠? 와, 소원이가 예. 경미 학생도 2번이요. 안소원 중성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문제. 자, 균이 가장 잘 자라는 수소 이온 농도, 가장 증식하기 좋은 농도. 네. 그러면은 답이 서연이 가을 네, 맞자. 그쵸. 요 2번이죠. 중성이죠. 그죠? 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5번째, 단백질 식품이 부패하여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내가 있어요. 유기산, 아민, 암모니아, 유화수소대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이라고 했는데 요 아미노산에서 보면은 화학 구조식이 그죠? 사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거 뭐 화학 구조식 아셔라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요 아미노산의 구조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예. 이거 NH2예요. 글씨가 이렇게 좀 못 써서 그렇지. 잠깐만요. 이거는 수소예요. 수소. 자, 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그죠? 우리가 여기에 단백질이 부패한다든지 하면은 요 아미노산 단위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더 작아지는 분해된다든지 하는 게 문제죠. 그죠? 아미노기 같은 경우는 수소 한 개만 붙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됩니다. 자, 아민 그러면은 R에다가 NH2 붙이면 이게 아민이에요. 아민. 유화수소라든지 이런 거는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생성되는 물질들이에요. 유기산은 탄수화물이 발효되는 과정 중에서 생성되는 게 유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이 발효되는 과정 중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유기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답이 유기산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제가 또 어렵다고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섯 번째, 식품의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네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관능검사. 두 번째, 휘발성 염기질소 양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생균수 검사. 세 번째, 히스티딘 정량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6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3번이요. 예? 3번이요. 다시 2번, 3번이요. 3번. 자, 지금 누가 대답하셨는지 잘 모르겠네. 예, 3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관능검사가 가장 기본 검사라고 했어요. 부패 판정하는 거.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아보고, 만져보고, 입으로 먹어보고. 이게 관능검사로 해서 부패 판정할 때 가장 기본 검사. 관능검사. 자, 휘발성 염기질소 정량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민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얼마나 생성됐냐에 따라서 자, 신선도 판정한다고 이야기했고 생균수 검사대가 있죠. 10의 7성부터 10의 8성 콜로니 퍼밍 유니터 정도 되면은 초기 부패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히스티딘이 뭐로 만들었어요? 히스타민으로. 자,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전환돼요. 그죠? 그래서 히스티딘 양을 찾는 게 아니고 히스타민 양을 찾아가지고 부패했다고 보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답이 3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대답했죠? 한 사람이 3번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막 모니터를 두 개를 보고 있어가지고 급하게 지금 대답하는 학생을 못 봤어요. 자, 잘하셨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히스티딘 정량이 자, 틀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스티딘 양을 찾는 게 아니고 히스타민 양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식품이 부패하고 하는데 자, 요 식품을 좀 더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을 아시면 좋겠죠. 자, 식품 저장하는 방법 봅니다. 자, 우리가 식품의 저장 그러면은 식품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걸 우리가 저장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물리적인 저장법하고 화학적인 저장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거예요. 물리적인 저장법, 내가 이제 첫 번째가 건조법이에요. 건조법. 이거는 뭐 햇볕이라든지 열풍이라든지 냉동 또는 감압 상태에서 탈수시켜갖고 수분 함량을 줄여서 저장하는 방법이 건조법 때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냉동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건조시키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냉동 건조라고 하지 않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보통 논문할 때 학교 다닐 때 논문 쓸 때 되게 이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온도를 갖다가 굉장히 낮춥니다. 영하 49도 온도에 이 식품을 갖다가 이렇게 동결을 시켜요. 동결을 시켜가지고 동결 건조를 시켜요. 동결 건조. 이게 아주 낮은 온도대에서 건조시키는 기계를 이용해 갖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식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라든지 이런 거 파괴를 덜 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냉동 또는 감압 상태에서 탈수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냉동 건조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건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채소, 과일 같은 거 말리기 많이 하죠. 곡류 같은 경우에도 햇볕에 많이 말리고 건어물이라든지 뭐 커피, 차, 국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국수 뽑아가지고 이렇게 햇볕에 좀 말리는 거 보셨나요? 국수 같은 경우도 말리죠. 그다음에 뭐 양념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건조법 많이 이용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건조법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떨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떨치는 방법, 건조법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냉장법 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낮은 온도대에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낮은 온도대에서 저장이 하는 거 냉장고 이용이죠. 그죠? 과일, 채소, 알류, 생선, 우유 뭐 죄다 다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가 온 식재료 다 냉장고 다 들어가죠. 그죠? 자, 요거는 낮은 온도대에서 저장하면서 자,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냉동법 대가 있는데 자, 영하 15도 내지 여기 영하라고 붙여야 되겠죠. 그죠? 영하 30도. 여기 그죠? 이거 여기 앞에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영하 15도에서 영하 30도에서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냉동 그러면은 영하 18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냉동 그러면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영하 18도를 냉동 온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가열건조법 대가 있는데 뜨거운 열로 가열 살균해 갖고 저장하는 방법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방사선 이용법 조사법 대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앞에서 잠깐 보고 온 거예요. 방사선 이용한다 대가 있는데 자, 어떤 방사선 이용하냐면은 자, 요거는 코발트 60이고 자, 세슘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세슘은 이렇게 표시하죠. 세슘 137이라든지 이런 방사선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슘 137이라든지 코발트 60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방사선 이용하는 방사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식품에다가 살균 살충하기 위해서 방사선 조사하죠. 그리고 발화한다든지 발근 억제하기 위해서 병원균이나 기생충이나 해충이라든지 이런 거 없애는 데 쓰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과일 채소 같은 경우는 숙도 조절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발화 억제대가 있죠. 자, 요 발화 억제라든지 요 발근 억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양파, 뭐 마늘, 생강 뭐 또 뭐가 있나? 뭐 밤이라든지 이런 거 싹 틔우지 말라고 뿌리 나지 말라고 방사선을 조사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여러분들 감자 싹 난 거 그림 보셨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 병원균이라든지 요런 균주들을 없애준다 대가 있는데 자, 살모넬라균. 자, 식중독 억제한다고 되어 있죠. 살모넬라 균주라든지 캠필로박터균이라든지 여시니아 균주라든지 리스트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든지 이런 균주들 병원균을 갖다가 없애는데도 방사선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물론 그죠? 요런 균주들을 없애는데 특히 그죠? 우리가 소고기라든지 돈육이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데 병원균이 있다 그럴 경우 그런 균주를 없앨 수 있는 게 방사선 조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방사선 조사한다는 거는 식품 보존성을 늘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방사선 조사 같은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좋죠. 자, 우리가 어떤 식품에다가 방사선 조사를 하는데 그 식품의 온도를 안 올라가요. 온도 높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냉살균 조사법, 냉살균, 자, 냉살균 조사법. 자, 이거는 온도가 높지 않다는 뜻이죠. 상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방사선 조사법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대량으로. 그리고 자, 쟤에다가 어떻게 해요? 포장된 상태로 요 식품에다가 방사선 조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살균하는 방법대가 있는데 완전 살균대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포자 형성 미생물까지도 없앨 수 있다는 거. 포자 형성 미생물까지도 없앨 수 있습니다. 완전 살균은. 자, 그 다음에 병원성 미생물 살균대가 있는데
자, 요거 뭐 완전 살균은 포자 형성균 없앴다고 하고 병원성 미생물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살모넬라 균주라든지 장염 비브리오 균주라든지 이런 균주들을 갖다가 없앨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부분 살균할 수 있다 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부패를 시키는 이런 미생물들 있잖아. 식품에서. 자, 식품을 갖다가 부패시킬 수 있는 만약에 미생물이 오염돼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패 미생물 수를 갖다가 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품의 보존성을 갖다가 자, 연장시키는 방법이죠. 요 부분 살균 같은 경우는 과일 종류들한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과일 종류에서 부분 살균법을 많이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식품 저장법 중에서는 물리적인 저장법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여기 문제가 있군요. 요거까지만 풀고 제가 끝내드릴게요. 사실 50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52분으로 되고 있거든요. 빨리 이것만 끝내고 제가 여러분 수업 끝내드리겠습니다.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 중에서 자,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들가 있어요.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자, 산저장법, 냉동법, 건조법, 방사선 조사법.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봤어요. 건조법 보셨어요. 그죠? 방사선 조사법 금방 봤어요. 자, 그쵸? 수빈이가 1번이요 해주셨어. 맞아요. 산저장법은 화학적인 저장법이에요. 화학적은 어떤 물질을 넣어갖고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 옳지. 김가은 학생도 1번이라고 넣어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김서연 학생도 1번이요. 올려주셨어요. 네, 맞아요.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저장하고자 한다. 효과가 잘못된 것때가 있어요. 우리 경미 학생도 1번요 올려주셨어요. 네. 자, 다시 2번 갑니다.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저장하고자 한다. 효과가 잘못된 것은 식중독균을 살균할 수 있다. 발화발근 억제할 수 있다. 숙도 지연시킬 수 있다. 요거 우리가 보통 과일 채소 같은 게 숙도 지연한다고 했어요. 모든 식품의 조사가 가능하다. 몇 번일까요? 이거 틀린 거, 잘못된 거 찾는 거예요. 4번이요. 우리 김민지 학생이 4번이요 해주셨어. 자, 우리 다른 학생, 가은이도 4번. 네. 경미 학생도 4번이요. 수빈이도, 4번이요. 정경희 학생도, 안소원 학생도, 예, 모든 식품의 조사 가능하다 되가 있는데 이거 아니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26개 제품에서만 방사선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늘 4분이나 지금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부터는 제가 시간 잘 맞출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 요거는 녹화된 거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